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캐나다 몬트리올. 전 세계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모이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인사이트 컨퍼런스에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냉소적인 평론가가 무명에 가까운 한국 작품 발표 시간에 눈물을 터뜨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리버 르네, 프랑스계 애니메이션 평론가입니다. 파리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하고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디즈니, 픽사, 일루미네이션 같은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들을 분석하며 냉철한 비평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성격도 생활 패턴도 체계적이고 엄격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업계 일간지를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스튜디오 미팅이나 상영회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집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장르가 흥행할지, 어떤 캐릭터 디자인이 상품화에 유리한지, 어떤 기술이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제 능력이었습니다. 감동이나 메시지보다는 ROI와 시장 점유율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시아 애니메이션은 제 관심밖이었습니다. 서구 애니메이션사 수업에서 배운 것은 디즈니의 혁명부터 픽사의 3D 기술 진화까지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미야자키 정도만 짧게 다루었고, 한국이나 중국은 아예 교과서에도 없었습니다. 몬트리올 컨퍼런스는 20년째 참석하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보며 역시나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화려한 발표, 자본력을 동원한 기술 시연, 인기 시리즈들의 속편 소식, 새로움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같은 공식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본질은 항상 같았습니다. 수익을 위한 안전한 선택, 검증된 장르, 그리고 화려한 시각 효과.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피곤함만 느껴졌습니다. 20번째 방문이었지만 더 이상 이 도시가 주는 새로움은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익숙한 거리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프로그램북을 들고 커피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역시나 익숙한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넷플릭스, 메이저 스튜디오들과 글로벌 제작사들이 주요 키노트를 맡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독립 제작사들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예산과 기술력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그 중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VFX 스튜디오. 별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K-팝의 인기에 편승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거나 교육용 콘텐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경험에서나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째 날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즈니는 클래식 작품들의 4K 리마스터링을 발표했습니다. 픽사는 최신 렌더링 기술로 더욱 실감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은 13번째 미니언즈 스피노프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캐릭터로 계속 수익을 내는 안전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웃었지만 제게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속편, 리메이크에 의존하는 패턴이 점점 뻔해졌습니다. 둘째 날은 인디 스튜디오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팀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지만 예산과 기술력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대부분 10분 내외의 단편 형식이었고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참신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음 발표팀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VFX 스튜디오가 곧 무대에 오를 차례였습니다. 주변에서 조용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어떤 작품을 가져올지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별다른 기대 없이 커피 잔을 놓고 주 진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비판적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청 작업에서 쌓은 기술력만 자랑하겠지. 창작의 깊이는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선입견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VFX 스튜디오가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VFX 스튜디오 차례를 알리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며 커피를 마시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또 다른 하청 업체 아닐까? 기술 데모나 보여주겠지.
시니컬한 미소들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성우 감독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할리우드 감독들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나 자랑스러운 업적 소개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진중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는 단순했습니다. 비주얼 효과도, 사전 제작 영상도 없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려온 그의 첫 마디는 제가 수백 번 들어온 개막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입니다. 제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 겸손한 태도가 진짜일까? 아니면 준비가 부족한 것일까? 회의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규모나 기술력, 최근 수상 경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품의 철학적 배경과 창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다르다. 너무 다르다.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예술가의 고백처럼 들리는데 준비된 대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고민해온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작 예산이나 상업적 잠재력 대신 작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컨퍼런스의 암묵적 룰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과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이 이야기 자체의 힘을 믿고 싶었다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동안 제가 경시해왔던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익 대신 진정성, 시장성 대신 예술성.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공식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목줄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특별하다.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부터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2025년의 최첨단 기술 대신 손으로 그린 듯한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득한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제 안에 비평가가 즉각 작동했습니다. 프레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색감 처리가 투박하다. 이런 기술 수준으로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처음 3분 동안 저는 기술적 결함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계속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카메라 워크의 불안정함, 후보정의 미숙함, 모션 캡처의 부재.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비판적 리뷰의 초안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노트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기술적 결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선과 색채로 만들어진 장면들 속에서 섬세한 감정의 흐름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효과가 아닌 원초적인 표현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7분이 지났을 때 주인공의 작은 몸짓 하나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그저 정성스러운 작화만으로 표현된 장면이었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까?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아련한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10분이 되자 컨퍼런스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손들이 멈추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서로 속삭이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제 가슴은 점점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열쇠가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깊이를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디즈니가 놓친 것일까? 12분이 지났을 때 제 안에서 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임 속도나 렌더링 품질을 분석하던 습관이 어느새 멈추어 있었습니다. 대신 캐릭터의 감정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아닌 마음과 공감이 제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15분이 흐르자 제가 비평가가 되기 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울컥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애니메이션에 빠졌던 순간, 순수한 호기심과 감동으로 작품을 바라보던 그 시절, 언제부터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그 어린 제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18분이 지나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 잊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극장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며 눈물 흘리던 기억, 청년기에 처음 평론을 쓰며 느꼈던 소명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20분이 되자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비주얼 효과도, 장대한 오케스트라 음악도,
짐 커밍스나 벤 킹슬리 같은 유명 성우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깊은 감동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쓰라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옆자리에 프랑스 평론가가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앞줄의 독일 제작자도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륜 있는 전문가들조차 이 단순한 작품 앞에서 무장해제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쥔 펜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분이 지났을 때 저는 지난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자동으로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예산이 작품의 질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명 IP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는 그 어떤 공식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가 잊어버린 스토리텔링의 본질이 여기 있었습니다. 픽사가 놓친 순수한 감동이 여기 있었습니다. 마크 해밀이나 오스카 아이작 같은 유명 성우들이 직전 발표에서 소개되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마지막 화면이 사라진 순간 컨퍼런스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작품이 끝나자마자 쏟아지던 박수나 웅성거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니메이션 상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찰의 순간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는 극장. 200명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70세가 넘은 마르셀 듀폰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생 애니메이션계에서 가장 엄격한 비평가로 알려진 그였습니다. 그의 평가에 따라 수많은 작품의 운명이 갈라지곤 했습니다. 그의 혹평 한마디에 제작사들이 수백억을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조심스럽게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묵 속에서 그의 박수 소리만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홀 전체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감동과 경외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감사와 존경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제 손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진심 어린 갈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5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컨퍼런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몇몇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뺨을 따라 무언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튜디오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한국 감독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Q&A 시간에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사실 기술적 완성도로만 작품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애니메이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평론가의 이 진솔한 고백에 홀이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국의 감독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감독의 답변은 겸손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대한 믿음과 진정성만큼은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열쇠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당함과 겸손함이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도 한계를 핑계 대지도 않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로비에 모였을 때 동료들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운 작품에 대한 즉각적인 비즈니스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 논의 대신 조용한 성찰과 개인적 소회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평가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홀을 나서며 몇몇 제작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디즈니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안전한 것만 찾으려 했죠. 어느 프랑스 제작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편, 리메이크, 기존 IP 활용, 리스크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팬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최근 디즈니의 움직임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실사 리메이크 논란, 이씨의 참담한 실패, PC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이야기의 본질을 놓쳤던 것들. 모 스튜디오가 보여준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리뷰를 쓸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 분석 항목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키보드 앞에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공식과 숫자로 살았던 제가 이제 감정과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감동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한국의 작은 스튜디오가 던진 이 근본적인 질문들은 제 안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드디어 그 답을 확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킹 오브 킹스가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단 17일 만에 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마저 넘어선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느꼈던 그 충격과 감동이 단지 개인적 경험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중들도 진정성 있는 이야기의 힘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몬트리올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제 마음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추구했던 가치들이 한편의 애니메이션 때문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을 때 익숙한 도시가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카페의 커피 향은 같았고 거리의 풍경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제 자신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도 생강가의 유람선들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치 필터가 벗겨진 것처럼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작은 스튜디오가 제게 준 울림은 대서양을 건너온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평소처럼 노트북을 켰습니다. 수백 개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고 마감이 다가오는 리뷰 원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것처럼 냉정한 기술 분석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 리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던진 질문 기술이 모든 것인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대신 감정과 성찰을 담았습니다. ROI와 시장 점유율 대신 예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글이 내 25년 커리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본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글을 발표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제가 현실 감각을 잃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르네가 지쳤나 봐. 감상적인 평론은 그다운 게 아닌데, 이런 반응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동료 평론가들과 젊은 제작자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픽사의 베테랑 애니메이터가 보낸 이메일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최첨단 기술로 작품을 만들면서도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답답했던 부분이 풀렸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었군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면서 몬트리올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빛나고 있어요 라는 그녀의 말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그 빛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식탁에서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과 가정, 열정과 안정 사이에서 어느새 제가 선택했던 길. 수익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픽사와 디즈니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연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거대 스튜디오들이 작은 나라의 창작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픽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혁신에만 집중하느라 스토리텔링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이 개인을 넘어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로튼 토마토 평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관객 평점 97%, 평론가 점수 80%,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영화관에서 조용해졌다, 집에 돌아와서 더 착해졌다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가치 중심 콘텐츠의 영향력은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애니메이션 학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최신 기술 동향이나 시장 예측을 주제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과 감성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발표장에서 한국의 모 스튜디오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깊은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들의 창작 철학이 왜 전 세계적 공감을 얻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점차 관심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마치 몬트리올에서 제가 겪었던 변화를 그들도 함께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이탈리아 젊은 감독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최신 엔진으로 화려한 작품을 만들면서 항상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술보다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겪었던 변화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공감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났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휴게실에서 수많은 제작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가느라 정작 이야기의 본질을 놓쳤다는 자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제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쫓아갔어요. 4K에서 8K로, 60에서 120소. 하지만 관객들은 점점 더 지루해하기 시작했죠. 킹 오브 킹스를 보고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었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업계 전체가 다시 주목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들을 상기시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술과 자본의 경쟁에서 잃어버린 예술의 순수성을요. 파리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즈음, 제 개인 블로그에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모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제작사들의 작품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도 창의성을 발휘하는지 탐구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젊은 제작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적 감성인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문화적 특성이 어떻게 보편적 감동으로 전달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점에서 우연히 한국에 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동양화의 여백 개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철학. 이것이 스튜디오가 기술적 한계를 오히려 미덕으로 승화시킨 비결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몇 주 후, 제 연구 결과를 담은 기사 시리즈가 출간되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의 제작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비슷한 철학으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기술만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해 주어 감사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가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비평가가 쓴 디즈니가 잊은 것을 한국은 지켜냈다. 이 짧은 문장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것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가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였고 생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이 제 삶뿐만 아니라 전체 업계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가장 아름다운 질문들을 다시 발견한 특권 있는 목격자로서 말입니다.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여정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파리의 겨울 아침,
여전히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 한편에는 이제 한글로 된 문장이 놓여 있습니다. 행복. 한국문화원에서 받은 서의 작품입니다. 손으로 쓴 듯한 그 한글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젊은 비평가들과 만나 조언을 구할 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숫자와 데이터에만 기대지 말라고. 작품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라고. 때로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몬트리올 컨퍼런스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여전히 냉소적인 분석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작은 스튜디오가 제게 준 선물. 그것은 비평가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한국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세계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어떻게 기술을 넘어서는지, 마음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세계에 던진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메아리를 듣고 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 준 선물,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한 조각 영혼을 되찾게 해준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